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창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보험에 대한 오해,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보험에 대한 오해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오해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보험은 성인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험이 과연 성인만을 위한 그런 보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은 어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성인, 어른들을 위해서만 보험이 필요한 것인가? 자, 우리가 보험에 관해 흔히 가는 오해 중 첫 번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보험은 성인, 어른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보험에 대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자, 이것은 왜 이런 오해가 생겼냐면 보험이 주로 이제 중년 또는 장년층이 보험을 많이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오해가 나온 겁니다. 물론 보험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이겠죠. 사회활동을 하는 중장년층. 그래서 보험 가입 또 보험 대상도 중장년층이 보험을 많이 가입할 것이다. 그래서 보험은 이 중장년, 어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문제를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험은 어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은 사실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어나기 전에 태아도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10대 청소년 또 어린이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고 또 막 성인이 된 사회생활을 하는 대학생이나 20대 청년들도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은 어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고 심지어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 또 청소년들, 어린이들, 그리고 막 성인이 되는 20대 청년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다. 또 보험을 이용할 수가 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태아보험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아보험. 자, 태아보험은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한 보험입니다. 자, 그래서 태아보험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자, 이 태아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그리고 각종 상해나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아이를 낳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 질환, 장애랄지 이런 것들, 선천성 질환 또는 신생아 관련 질병,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그런 질병, 또 아이가 미숙아나 또 저체중아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아이를 인큐베이터에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인큐베이터에 양육할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미숙아와 저체중아 아이들을 위한 인큐베이터 비용을 태아보험으로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출생 전후기 질환으로 인해서 아이가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입원 비용 또 수술 비용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 태아보험은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만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아이의 성장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 예를 들어서 암이랄지 재해사고랄지 상해나 질병 이런 거. 그래서 아이가 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이로 쭉 성장하는데 장기적으로 아이가 성장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이나 상해나 사고 이런 것들도 태아보험으로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보험은 아이가 아직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태아보험은 왜 필요한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보험에 들어야 되나? 자, 이 태아보험은 최근에 늦은 결혼으로 인해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뭐 남자든 여자든 30살이 넘어서 또 30살 이후에 40살, 뭐 40세, 뭐 이런 때도 결혼을 합니다. 자, 이 늦게 결혼을 하면 이제 임신이나 출생도 늦게 하는데 이때 고령 임신으로 인한 산모의 면역력 저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임신으로 인한 산모의 면역력 저하로 태아가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건강한 산모에서 나오는 그런 태아보다는 고령 임신, 자, 늦은 결혼으로 인해 산모의 면역력이 저하될 수가 있고, 이 산모의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태아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또 이런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예를 들면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 요즘 대기 오염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심각한 환경 문제, 또 새로운 질병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질병, 자, 이런 것들, 환경 문제나 신종 질병도 태아의 건강에 위협을 줍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더 보면은 미세먼지, 요즘 미세먼지가 계속 심해지고 있죠. 황사랄지, 자, 미세먼지, 또 기후 변화. 요즘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데, 자, 미세먼지나 기후 변화와 같이 예전에는 없었던 이런 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엄마뿐만 아니라 태아도 수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때문에도 태아보험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때문에 태아가 질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출생과 동시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이 필요한데, 그 보장이 바로 태아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태아보험뿐만 아니고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린이가 되는데, 자, 어린이를 위한 보험도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 등 10대들을 보장하는 보험은 주로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또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이런 질병보험이 있겠고, 또 건강보험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질병보험, 교육보험, 자, 이런 것들이 어린이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교육보험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교육비를 커버해주고, 거기에 더해서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자금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교육보험은 꼭 교육만을 위해서 요즘 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녀의 생활 환경, 또 생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보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보험은 부모가 어떤 갑자기 위급한 상황, 피치 못할 상황이 닥쳐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도 자녀의 생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부모가 항상 자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좋겠지만, 꼭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면 이제 부모의 소득이 줄어들겠죠. 또는 뜻하지 않게 실직, 직장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불황이 닥쳐가지고 사업을 접는다든지, 자, 이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자, 이때 교육보험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보험은 이런 부모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에도 자녀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육보험은 꼭 교육뿐만 아니고 부모에게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자녀가 그런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꿈을 잃지 않도록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생활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또 어린이 보험, 교육보험 같은 것은 10년 이상 장기 그 보험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었을 때,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비과세 통장을 물려주면은 자녀가 그것을 경제적인 기반으로 해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더 이야기해 보고 싶은, 또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자,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 중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고령화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저출산 위험. 이건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험입니다. 저출산이라는 것은 이제 신생아 수, 태어나는 아기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약 0.81명입니다. 이건 뭐냐면 산모 한 사람,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몇 명이나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 그걸 계산하는데 0.81명, 즉 한 명도 다 못 낳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2021년도 기준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초반부터 한 명 이하로 약 20년 이상 계속 한 명 미만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적게 낳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습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1960년대에는 약 5.95명, 약 6명입니다. 6명. 그래서 60년대에는 자녀를 최소한 6명 이상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는 6명 정도의 자녀를 낳았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1명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217개 국가 중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합계 출산율보다도 훨씬 적고 OECD 평균 출산율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합계 출산율은 약 2.3명,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자 한 명당 2.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또 OECD 평균 약 1.58. 자, 여자 한 명당 OECD 국가에서는 약 1.5명 정도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는 0.7명입니다. 따라서 이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이 저출산 문제를 보험을 해결할 수 있다. 보험을 이용해서 이 저출산을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출산 보험 또는 출산 장려 보험을 개발해야 된다. 자, 그게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방지하는 보험 또는 출산 장려 보험을 우리나라가 정부와 업계가, 보험업계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개발을 해야 된다. 자, 1960년대에는 아까 6명 정도의 자녀를 낳는다 그랬죠?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1960년대에는 약 6명 정도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0년 뒤에 1970년대에는 출산율이 약 4.5명. 자, 이 정도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1970년대는 그래도 4명 내지 5명을 낳았죠. 그래서 형제 자매가 4명, 5명 그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2.06, 2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2명. 자, 그런데 인구가 꾸준히 유지되려면 그걸 대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인구가 현재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려면 약 2.1명 이상은 낳아야지 인구가 꾸준히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2.1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이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합계 출산율이 2000년에는 1.48명, 2010년에는 1.23명, 2023년 작년에는 0.72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0.7 정도 됩니다. 자, 0.7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계속 감소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게 되겠죠? 예. 자, 인구가 감소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걸 이제 저출산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저출산, 인구가 감소하는 거,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뭐 우리나라 국민 수,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사회 현상이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의 존폐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국가가 소멸되는 거죠. 예. 국가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인구가 감소가 되면 보험업계는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감소하면? 자, 보험 고객이 감소하는 거죠. 옛날에는 4명, 5명 이렇게 출산을 했는데 지금은 0.7명을 출산한다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보험 고객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베이비 부모 때문에 보험 고객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우리나라가 세계 보험 뭐 6위, 7위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인구가 베이비 부모 현상으로 엄격하게 굉장히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보험 고객이 늘어나서 우리나라가 보험 대국이 되고 보험 산업이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보험 고객이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산업 중에서는 보험업계가 이 저출산 때문에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는 업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업계에서는 이게 가장 심각한 위험입니다. 보험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보험 고객이 없는 거죠. 예. 자, 이 그림에 보면, 자, 미국, 조앤 윌리엄스 교수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법학대학의 명예교수인데, 이 사람이 한국의 이 저출산 현상, 인구가 쭉 줄어드는 것을 보고 지금 통탄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외국인도 이렇게 우리나라 저출산 때문에 국가가 망해가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이 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윤 대통령께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해서 2024년 저출산 고령화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제를 했습니다. 자, 이 회의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다. 즉 인구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라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고 범국가적으로 총력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자, 그 부서는 이제 인구전략기획부라는 부를 신설을 했고 이 부의 장관은 사회부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총리격으로 격상을 했죠. 사회부총리 겸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출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또 예산, 사전 심의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특히 강조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3대 핵심 분야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하자. 일, 가정, 양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도 하고 또 출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을 지키고, 자, 그래서 일과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게 하자. 그게 첫 번째 핵심 분야고, 두 번째는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자라는 양육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핵심 분야는 양육.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는 주택 문제다. 그래서 이 주거 문제를 바로 저출산의 핵심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하나 더 덧붙이고 싶으면 사교육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공교육 문제죠. 공교육의 붕괴. 자, 공교육을 다시 살려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그래서 교육비 이것 때문에 자녀 저출산 문제와 연결이 있기 때문에 교육 문제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선택을 해서 이걸 집중적으로 해결을 하자. 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 가정, 양립. 두 번째는 아이 양육, 자녀 양육. 그리고 세 번째 주택 문제, 주거 문제. 자, 그래서 이 인구전략기획부에서는 매월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상대책 회의를 매월 개최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정책이 제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매월 점검을 하고 대책을 내놓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내놓았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정부와 같이 발맞추어서 보험업계도 정부 대책에 부응하는 저출산 보험 또는 출산 장려 보험을 개발해야 된다. 자,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아까 세 가지 정부 핵심 정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일, 가정을 양립하자 그거였는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을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핵심이 육아휴직입니다. 자, 육아휴직 시 경제적인 지원. 자, 육아휴직을 했을 때 소득이 줄어들겠죠. 자, 이럴 때 또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일과 가정을 동시에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육아휴직 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보험. 또 두 번째 핵심 과제는 아이 양육입니다. 따라서 이 양육을 지원하는 보험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산에 관한 비용, 또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는 비용, 또 아이를 기르는 양육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육을 지원하는 보험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이외에 다양하게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의 보험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정책성 보험을 마련을 해가지고 정부 대책에 부응하는 저출산 보험 또는 출산 장려 보험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와 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보험을 개발을 해서 청년들이 넉넉하게 여유 있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또 보험 및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에 대한 오해 한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오해는 보험은 성인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게 오해인데, 오늘 이 오해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험은 성인만을 위하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한다. 그래서 오늘은 태아보험, 또 어린이 보험, 지금 나와 있죠?
시중에 지금 출판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시되고 있는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을 생각해 보았고, 저는 거기에 더불어 저출산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문제인데,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저출산 보험 또는 출산 장려 보험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정부와 보험업계가 해결을 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어쨌든 태아보험이든 어린이보험이든 뭐 저출산 보험이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간의 행복을 위한 보험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고 만든 보험이죠. 행복한 삶을 위한 그런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최고의 제도입니다. 또 보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매우 이타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을 통해서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따뜻한 보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오늘은 오해 중에 한 가지, 보험은 성인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보험이다. 그래서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고, 또 제가 새로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저출산 보험 또는 출산 장려 보험 이런 것을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보험은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이 깃든 따뜻한 보험입니다. 저는 이런 따뜻한 보험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정리해서 책으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 책이 바로 따뜻한 보험이라는 책인데, 여러분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따뜻한 보험이라고 검색어를 치면 이 따뜻한 보험에 대한 안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많이 하시죠?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창기 교수 또는 따뜻한 보험 이것을 검색어를 치면 제 강연이 거기에 쭉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김창기 교수나 또는 따뜻한 보험 이것을 키워드로 넣어서 여러 가지 강연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강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